자, 48쪽입니다. 9번 시적 화자의 정서 파악할 텐데 주목. 자, 우리가 이제 시문학 감상의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시문학은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적으세요. 첫 번째, 시적 화자를 읽어야 되겠다. 여기서 시적 화자를 읽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서와 태도 파악이 시적 화자를 읽는 거야. 제일 중요합니다. 1번이. 두 번째, 시어의 의미를 읽어야 되겠다. 시에 사용되는 시어는 함축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의 표현 읽기. 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표현상의 특징과 그 표현을 사용해서 얻어지는 효과,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하는 건데, 이것이 표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시문학에서 작품 정리에서 필요한 감상의 원리고, 또 시에서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출제돼요. 시적 화자에 관한 문제, 시어의 의미에 관한 문제, 시의 표현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시문학의 출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시문학 작품을 정리하면서 저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둬서 작품을, 지문을 정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저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할 겁니다. 그 원리와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것이다. 알겠죠? 네. 그 중에 첫 번째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말하는 거야. 시적 화자의 정서 파악. 우선 이 정서라는 말이 있는데, 정서라는 게 뭐냐? 감정을 말합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느낌, 심정이라고도 하고요. 좀 어려운 말은 정조라고 돼. 다 같은 말이야.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 상태냐. 이것이 바로 시적 화자의 정서 파악이에요. 신문학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정서. 여기에 5가지. 업 때는 긍정적인 정서예요. 먼저 기쁨, 그리움, 기다림, 저항과 의지, 풍류의 정서. 자세하게는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5가지가 긍정의 정서다. 긍정적인 정서야. 따라하세요. 기쁨, 그리움, 기다림, 저항과 의지, 풍류. 다음 두 번째, 다운이 되는 부정적 정서가 있어요.
여기에 네 가지가 있다. 슬픔, 쓸쓸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복잡한 심정인 갈등과 애환, 화를 내는 거, 분노는 화내는 거야. 이렇게 되게는 부정적 정서예요. 또 한번 따라하세요. 슬픔, 쓸쓸함, 갈등과 애환, 분노. 네. 이렇게 9가지가 시 문학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다. 그러면 이런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제 어떻게 파악하냐? 시적 화자의 정서는 시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서술어의 형태 또는 시어의 성격, 서술어 형태와 시어의 성격을 통해서 파악한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는 시적 화자 정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이 시를 보면 나보기여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변에 들이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노인 그 꽃을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여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진달래꽃이죠? 네. 사용되는 서술어가 뭐뭐하리다, 뭐뭐하소서. 사용된 시어가 눈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가실때라든지 이런 서술어 형태나 시어의 성격을 통해서 일단 이 시의 화자의 정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누가 봐도 다운되는 부정적 정서야. 부정적 정서 4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해봐요. 슬픔의 정서입니다. 가로 열고 요 가로 속에는 시적 상황 또는 시적 대상을 넣어주면 돼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적 상황은 바로 이별의 상황이죠. 따라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화자의 정서는 이별의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 답안이야. 주목. 자, 우리가 문법 공부는 문학 공부하고 또 다릅니다. 문학은 문법하고 또 다르다. 문학을 문법같이 공부해서는 곤란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문학 교과서 14종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가 몇 편이 실려있냐, 현대시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0편이 실려있어요. 400편. 이거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죠. 봐서도 안 되고요. 시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제 다음 카페 알맹이 국어 들어오시면 그 자료실 게시판에 이런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현대시 400편. 그 페이지가 580페이지인가 그래요. 거기는 시 400편이 수록돼 있어. 시 400편을 해설해 놨거든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쌤, 시 공부하고 싶은데 그 파일 출력해서 제본해서 공부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거 출력하면 안 돼. 그거는 사전이야. 알겠지? 시 해설엔 400편의 사전이라고. 누가 사전 가지고 공부하래요. 단 여러분 그 파일은 다운로드 하셔야 돼.
여러분 공부하라고 올려놓은 거야. 아마 그 파일이 카페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다운 제일 많이 받았다는 뜻이야? 한글 파일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요즘은 기능이 좋아가지고 뭐 스마트폰으로도 다 검색할 수 있죠. 뭐 태블릿 PC, 노트북 뭐 당연히 되고요. 아래 한글 워드 쳐보셨죠? 컨트롤 F가 뭐예요? 찾기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문제 풀다가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라는 시가 나왔다. 이 시에 대한 설명, 해설을 보고 싶다. 거기다가 찾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컨트롤 F에서 제목 치면요, 딱 찾기가 되세요. 그 시에 대한 설명, 해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면 돼. 물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화면에 쳐도 검색은 되겠죠. 네. 하지만 그거는요, 여러분이요, 취사 선택을 해야 돼. 필요 없는 정보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은요, 그 고르는 데 시간 더 걸려요. 그 번거로움을 덜어준 게 그 파일이야. 따라서 그 파일은 당연히 다운받으셔야 돼. 문제 풀면서 시가 나오면 찾아서 확인해야 돼. 단 그걸로 공부를 하면 안 돼. 400편을 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책에 기본서에 실려있는 현대시가 70편 정도가 실려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 400편 중에서도 추려서 진짜 엑기스를 실어놓은 거야. 이걸 필수 기본 작품이라 그래. 책에 있는 70편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우선적으로 시험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400편 밖에서도 나와. 시험장에 가서 당일날 시험지에서 난생 처음 보는 시를 접할 수도 있어. 그게 현대시야. 조건은 똑같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하지만 그 시를 읽고 감상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아야 돼. 그 능력치를 키워야 돼. 그치? 그 원리 방법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화자의 정서가 뭐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애상적이요 대답했어요.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이 친구는 슬퍼요 라고 대답했어요. 다시 물어요. 왜 애상적이에요? 물으니까 외웠다 그래.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외웠어요. 애상적이 뭔데? 몰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문학은 답이 없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어디를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문법은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문법은 이렇게 하는 거 외워서. 근데 문법은 또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문학은 또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래. 완전히 청개구리야. 문학은 이렇게 외워서 될 일이 아니야. 이 친구는 슬퍼요 얘기하는데 정답이야. 이 친구가 정답이라고. 이 친구는 시를 읽고 본인이 그 시의 화자의 정서가 슬프다는 걸 파악한 거지? 이렇게 공부해야 돼, 문학은. 애상적이란 말을 책에 있는 걸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작 애상적인 뜻도 몰라. 애상적이 몹시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공부 방법은 문법하고는 또 다르다. 특히 시. 원리 방법을 아셔야 돼. 그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한 개 더 해봅시다. 이육사의 광해라는 시가 있어요. 태초에 까마득한 어둠이 있어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푸른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로소 강물이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가나안 노래의 씨를 다시 천고에 대해 백마타곤 초연이 있어 가나안 노래의 씨를 뿌리라. 이 이육사 광해. 뭐뭐 하리라 강한 명령형 서술어를 사용했고요. 매화 향기라든지 백마타고는 초인이라든지 씨를 뿌리겠다든지 등등등
이런 서술의 형태나 시어의 성격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는 업되는 긍정적 정서야. 자, 여러분 긍정의 정서 5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해봐요. 뭐 있습니까? 네, 눈에 딱 띕니다. 또 작가 이육사고요. 저항과 의지. 네, 이육사의 광야 시적 상황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면 이육사 광야의 시적 화자의 정서는 일제강점기 저항과 의지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 답안이 된다. 이 말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책 봐요, 이제. 48쪽. 그 위에 박스 테두리 쳐요, 행광펜으로. 긍정적 정서 5가지, 부정 정서 4가지 있습니다. 좀 알아두시고. 1번. 시적 화자 정서, 느낌, 심정, 정조 같은 말이고. 화살표 밑줄 자. 시적 상황에서 각 연의 서술어 형태와 시의 성격을 주목하자. 구체적으로 예와 함께 유형을 살펴보겠어요. 시적 화자의 정서 유형 1번, 긍정적 정서의 다시 1번, 기쁨의 정서. 예로 나온 시가 바로 박두진의 해라는 시가 나와요. 여기서는 예로만 보는 겁니다. 이 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에 줄 쳐요. 조국 광복의 기쁨을 박스 지문 밑에 줄 치라고 해설. 조국 광복의 기쁨을 밝고 희망에 찬 정서를 표현한다. 기쁨의 정서였어요. 다음 2번 그리움, 동경. 예로 나온 시가 정지용의 향수 되겠습니다. 아래쪽 밑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넘겨. 3번 기다림, 소망의 정서. 예로 나온 시는 바로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 그 제목의 타는 목마름이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첫 줄 민주주의 회복의 열망, 소망 되겠어요. 4번 저항과 의지. 예로 나온 시가 김수영의 눈이 되겠습니다. 그 시에서 눈의 상징적 의미가 뭐죠? 네? 눈. 눈은 바로 순수 정의를 상징하죠? 자유민주를 상징합니다. 눈이 뭐라고요? 순수 정의, 자유민주 상징해. 제목 눈의 의미 아는 게 이 그 시의 절반 아는 거야. 김수영 시인의 대표작이야. 나는 지금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 처음 본다. 그리고 난 이 시 모르겠다. 너 문학 공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야. 이걸 기준점으로 잡아도 될 정도야. 왜? 대표작이야, 김수영이. 당연히 우리 책에 있고. 다음 페이지에 줄 쳐야 돼. 눈이 상징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취향하려는 의지다. 눈은 자유민주를 상징합니다. 5번 풍류의 정서. 박목을의 나그네란 시입니다. 밑에서 2번째 줄 행운 유수하는 유유자적함을 보여준다. 유유자적이 뭔가 하면요. 여유, 낭만을 유유자적이다. 이렇게. 다음 2번째 부정적 정서. 1번 슬픔의 정서. 정한, 이건 한의 정서고요. 비의 애상은 같은 말이야. 몹시 슬프다는 뜻입니다. 예로 나온 시가 바로 서정도의 귀촉도입니다. 자, 배운 적 있는데 복습. 귀촉도 무슨 새예요? 소적새. 또 접동새. 또 두견새. 또 자규라고도 하죠. 이 시는 죽어 이별한 슬픔, 사별의 슬픔을 나타낸 시예요. 아래쪽 줄 쳐요. 사별한 임을 향한 정한과 슬픔이다. 넘겨. 2번째 쓸쓸함의 정서입니다. 예로 나온 시가 황동규 시인의 기항지가 되겠죠. 기항지 뜻이 뭐죠? 잠시 머무르는 항구. 첫 줄 쳐요. 정박 중인 배의 앙상함이 주는 쓸쓸함과 겨울밤의 눈송이가 주는 황량함이 주된 정서다. 쓸쓸함과 황량함을 나타냈어요. 3번 갈등과 애환. 애환이 뜻이 뭐예요? 애환. 슬픔과 기쁨. 김소월의 길이라는 시예요. 그 시를 보면 밑에서 2번째 줄에
여보서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복잡한 심정의 갈등을 제시했어요. 밑에 줄 쳐요.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시적화자의 애환이다. 바로 갈등 제시되겠어요. 마지막 4번 분노, 화를 내는 정서예요. 예로 나온 시가 신경님의 농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 농무시 잠깐 봐봐요. 다시 앞쪽으로.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텅 빈 운동장 나옵니까? 세모. 중약 바로 밑에 산구석 나옵니까? 세모. 이 두 개가 피폐한 농촌 현실, 피폐한 농촌 현실을 나타내요. 그리고 중약 위에 보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농촌 현실에서의 답답함, 원통함. 이것이 농문을 통해서 표출돼요. 그래서 그 다음 줄 쳐요. 산업화에 밀려 소외된 계층, 가로 열고 농민들이에요. 의 애환을 애절한 목소리 노래에서 울분과 분노를 표출했다. 시적화자의 정서였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거야. 자, 시적 화자의 태도에 태도란 말이 있는데, 태도는 태도가 뭐예요? 자, 태도 똑바로 하세요. 몸을 움츠렸죠? 이게 태도야?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러면 주목.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게 시적 화자의 태도야. 이건 그 시에 뭐가 될까요? 주제. 그러면 중요한 얘기겠죠, 이거. 어? 시에서 주제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하세요. 태도는 주제다. 주제는 태도다. 여기 봐. 다음 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다음 시의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매년 나와. 똑같은 얘기야. 화자의 태도라는 건 시의 주제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의 주제는 어떻게 파악하냐? 화자의 태도는 어떻게 파악하냐? 시의 흐름상에서 파악해. 시의 흐름상에서 파악한다. 잠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시라는 게 알고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시켜 놓은 거야.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적인 시어로 압축시켜 놓은 게 시다. 쉽게 말해서요. 시라는 거는요. 제가 비유를 들면 zip 파일이야. zip 파일, 압축 파일이라고.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zip 파일, 압축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그 파일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 되죠. R집 같은 데 넣어서 풀죠? 마찬가지야. 시는 압축 파일이야. zip 파일이야. 그럼 이 시를 풀어야 돼. 해제시켜야 돼. 해제시켜야 된다고. 즉 한 편의 이야기처럼 시를 풀어서 이해한다. 이게 바로 흐름 따라 읽기예요. 흐름 따라 읽어주는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시는 한 편의 이야기처럼 풀어서 이해한다. 이게 바로 흐름 따라 읽기다. 그러면 시라는 게 어떤 흐름으로 돼 있냐? 시는요, 바로 이런 흐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시문학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흐름이야. 먼저 기, 여기서 시상이 제시돼.
기에서 제시된 시상이 쫙 고조가 돼요. 여기가 승, 여기 오면 시상이 심화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전, 여기 오면 시상이 전한대요. 그 다음에 결, 여기서 시상이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시상이 마무리되는 결, 여기서 바로 태도가 제시되고요. 이 제시된 태도는 곧 시의 뭐와 연결이 돼요? 시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되겠어요. 바로 시의 흐름에서 마지막 부분 결에서 화자의 태도가 제시된다. 이 말씀 듣고 있네? 네. 문제 500문제 푸는 것보다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시를 읽을 때는 시의 어디를 잘 읽어줘야 돼? 마지막 연에서 거의 대부분 시적 화자의 태도가 제시돼. 제시된 화자의 태도는 시의 주제와 연결돼. 알겠죠? 고전문학? 고전문학은 이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런 시의 흐름이. 예를 들어 가시리를 예로 들게요. 가시리 있고 이별의 상황이 제시됐어요.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별의 상황이 고조됐어. 하소연이 고조됐다고. 애원이야. 붙잡아 둘 일이지만 아니오가 두려워. 붙잡지도 못해요. 절제 체념으로 전한데 서로님 보내드려오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소서. 여기서 시상이 마무리되면서 이 시의 주제가 제시돼. 그래서 가시리의 주제는 죄를 염원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시의 흐름상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자. 시의 주로 마지막 연에서 화자의 태도가 제시된다. 그것이 바로 시의 주제와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책 봐. 53쪽. 10번 시적 화자 태도 주제파. 1번 시의 흐름상에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한다. 기승전결 그림 보이죠? 그 밑에 박스에 세 줄을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일반적인 시의 흐름에서 시적 화자 태도는 시상이 마무리되는 결에서 제시된다. 화자 태도를 통해 주제를 파악한다.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가겠어요. 시적 화자의 태도 유형 8가지 얘기할 거야. 첫 번째, 부정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 예로 제시된 작품 바로 김남조 시인의 설릴. 설릴 위에다 적습니다. 긍정적 태도. 진한 색으로 밑줄 친 부분 있죠? 네, 거기가 이제 화자의 태도가 제시된 부분이에요. 얼마 더 너그러워져 이 생명 살자. 자, 너그러워져 이 생명 살자. 그 말의 뜻은 자신의 주어진 삶을 겸손, 감사히 여긴 태도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을 겸손, 감사히 여기는 것이다. 밑에 연결하면 황송한 축연이다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신이 베풀어진 잔치, 축하 잔치라고 알고 남은 생을 누리겠다는 뜻이에요.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긍정적 태도 되겠어요? 넘겨. 출처요. 너그럽고 감사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긍정적 태도. 다음 시. 이번엔 서정조 시인의 무등을 보면입니다. 끝에 두 줄 봐요. 이것도 긍정적 태도야. 일단 제목이에요. 저거. 긍정적 태도.
우리는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 옥돌 동그라미. 청태도 동그라미. 청태가 푸른 이끼가 되겠는데요. 자옥기 이끼 일 것이다. 옥돌 청태 이꼴. 거기서 옥돌과 청태가 나오는데 옥돌과 청태는 고묘한 품격 되겠어요. 고묘한 품격. 옥돌과 청태는 고묘한 품격을 얘기한다. 이런 옥돌과 청태처럼 고묘한 품격을 지닌 의연한 긍정적 삶의 자세야. 고시 조금 더 공부합시다. 그 위에 올라가면 3년에 오후의 때라는 말이 있어요. 찾았으면 세모, 번호 1번. 이게 가난의 힘든 시절을 나타내요. 마지막 년에 가시덤불 쑥구렁 나와요. 세모 번호 2번. 그래서 그 세모 오후의 때와 가시덤불 쑥구렁이 가난의 힘든 시절을 말해요. 그럼 고통의 가난의 힘든 시절이라도 부부간에 서로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자식들을 소중히 키우면서 옥돌과 청태처럼 고매한 품격을 지니고 의연하게 긍정적 삶을 살겠다는 시예요. 화자의 태도 긍정적 태도입니다. 밑에서 해설의 세 번째 줄 쳐요. 아무리 공표파다 우리는 슬아의 자식들을 소중하고 품위 있게 기를 수밖에 없다는 의연한 긍정의 자세를 취한다. 그 다음 거 이상하의 통곡입니다. 부정적 태도입니다. 밑줄 친 세 줄을 보면 얼음이 터진다, 해야 웃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 일제강점기 절망과 체념을 노래했어요. 첫 줄을 줄쳐요. 일제강점기 억압과 치욕 속에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다. 다음 페이지 2번 예찬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 예찬은 찬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는 한 영혼에 알 수 없어요. 저거 예찬적 태도입니다. 끝에 밑줄 친 데 보면 그칠 줄 모르는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렇게 해서 님에 대한 헌신과 찬양을 나타냈어요. 두 번째 줄을 줄쳐요. M에 대한 찬양과 헌신의 의지다. 그 다음 밑에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비판적 태도입니다. 그때 세 줄을 봐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산을 잃었다는 건 자연 파괴고요. 사람을 잃었다는 건 인간성 상실이에요.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쫓기는 새, 못 쳐요. 쫓기는 새는 바로 소외당한 도시의 서민들을 상징합니다. 이 시는 이와 같이 자연이 파괴돼서 문명으로 바뀌는 현실 비판적인 고발적인 내용의 시가 되겠어요. 자연 파괴와 인간성 상실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그 시 조금 더 배웁시다. 이 시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자연 파괴 행위를 나타낸 세 부분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세 번째 줄에 돌 깨는 산울림 줄치고 1번. 두 번째 연에 중간에 채석장 포성 줄치고 2번. 다다음 줄에 구공탄 굴뚝연기 줄치고 번호 3번 다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밑줄 잘 쳐야 돼. 딴 사람은 밑줄 다 치는데 왜 너만 못 치고 있니? 번호단 1, 2, 3, 3개는 자연 파괴행입니다. 말한 김에 한 개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시에서 자연을 그리워하는 행위는 뭘까요? 비둘기는 자연이 파괴돼서 더 이상 과거의 성북동은 찾을 수 없고 2연의 마지막 밑줄 도론기에 입을 닦는다. 이게 자연을 그리워하는 행위입니다. 채석장에서 막 캐낸 따뜻한 돌기운에 불의를 비비며 과거의 자연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넘겨서
세 번째 줄 줄쳐요. 자연 파괴의 인간성 상실에 대한 비판. 그 다음 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비판적 태도입니다. 끝에 두 줄 봐요. 향그러 흙 가슴만 남고 모든 세부치는 가라. 자, 여기서 일단 이 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알맹이 동그라미 1번, 다다음 줄에 아우성 동그라미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흙 가슴 동그라미 번호 3번을 다세요. 1번이 뭐였죠? 2번이? 3번이? 100% 이거 시험 문제야, 이거는. 요거 세 개는 순수, 정의를 나타내요. 이것은 바로 자유민주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년에 껍데기 세모 쳐요. 맨 마지막에 세부치 세모 쳐요. 껍데기와 세부치는 부정적이에요. 세모. 이것은 더럽고 불순함을 나타내요. 자유민주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 그것은 바로 구속, 독재, 외세를 상징합니다.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100% 이 문제 시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1, 2, 3번 번호 달고 나옵니다. 100%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게 돼 있어. 참여십니다. 그 밑에 줄 쳐요. 두 번째 줄.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인 거. 여기서 반민중적인 건 뭘까요? 자유민주를 억압하는 구속 독재입니다. 반민족적인 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를 말해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3번 의지적 태도와 체념적 태도입니다. 첫 번째 시는 유치안에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예요. 4.19 혁명을 직접 체험했던 유치한 시인이 4.19의 체험을 노래한 시입니다. 끝에 두 줄 보면 여기 진실은 고독히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이 시는 의지적 태도입니다. 그 밑에 줄 쳐요. 첫 줄. 진실을 향한 시인의 의지다. 내려가서 신석정 슬픈 구도. 이거는 체념적 태도입니다. 그때 세 줄을 봐요. 밀리고 흐르는 게 밤뿐이요 밤새모.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검은 밤도 새모 쳐요. 내 마음 들 곳은 어느 밤하늘의 별이든요. 희망이 없고 검은 밤에 절망만 계속돼요. 이런 암울한 일제강점기의 절망과 체념을 노래한 시로서 체념적 태도입니다. 아래 세 줄을 모두 밑줄. 이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암담한 시대 상황 속의 절망과 체념을 나타내고 있다. 민족의 생존과 자유가 억압되었던 식민지 시대의 어둠과 절망을 체념적 태도로 드러낸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되는 거 이제. 4번 반성적 태도와 수행적 태도. 첫 번째 시 동주 참여로. 주목. 우리 시험에서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인은 누구라고요? 동주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윤동주 씨 수업할 때 좀 많이 오버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윤동주는 사랑이야. 알겠지? 윤동주는 사랑이야. 윤동주는 그냥 사랑이에요. 네. 예.
여러분 같은 20대 청년 때 24살 때 쓴 시입니다. 참회로. 알겠어요? 윤동주는 28살의 나이에 죽어요. 억사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윤동주는 사랑입니다. 참회록인데 이걸 한번 다 읽어보겠어요.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구리거울 동그라미 이런 것을 자성찰의 대상이에요. 자성찰의 대상.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구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욕됨을 느껴요. 자기 반성입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24살의 윤동주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 다음 끊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여기서 거울을 닦는 행위는 자기 반성 행위입니다. 구리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아성찰에 자기 반성적 태도를 나타낸 시 윤동주 참회록이에요. 해설의 두 번째 줄 줄쳐요. 끊임없는 자아성찰하는 진실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천상병 귀천 주모 최다 기출 시인은 윤동주라 그랬고요. 최다 기출 작품은 바로 그 작품이야. 천상병 귀천. 공무원 시험에 최다로 기출됐습니다. 무려 8번이나 지문으로 출제됐으니까 최다 기출 작품이라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수용적 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천상병 귀천 나오면 키워드 3개 잡아드리겠습니다. 달관, 초월, 수능. 3가지가 천상병 귀천의 키워드입니다. 나중에 문학 특강 시간에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잠깐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겠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이 죽음 저승이야.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겠다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죠? 죽음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빛 와닿으면 밑줄? 죽음의 순간을 말이야.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슬 세모. 9까지 기출문제인데 인생 무상이야. 여기서 이슬은 삶의 허무함, 덧없음을 나타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도 세모. 1년에 이슬과 이꼴 같은 뜻입니다.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밑줄. 1년에 새벽빛 와닿음과 같은 뜻으로 죽음의 순간이야. 3년 앞에 끊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이 세상 동그라미 소풍 동그라미 2개 있골. 이 세상과 소풍 같은 거로 이 세상이 피크닉 소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가서 아름답다 말하리라.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이것도 긍정적 태도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까 긍정적 태도 되고요. 또 수용적 태도야. 죽음을 수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밑에 해설에 끝에 2줄 줄쳐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화자의 달관적이고 초월적인 수용적 태도를 나타낸다. 네, 시적 화자의 태도였습니다. 바로 옆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58페이지에 있습니까? 2018년도 소방직 기출입니다. 화자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바로 천상병 귀천이죠. 1번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맞죠? 2번 삶과 죽음의 달관. 맞죠? 3번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건 없었죠?
야, 이건 아까 윤동주 참여록이 되겠다, 그치? 4번, 죽음 초월하여 헌무식을 내적으로 승화한다. 맞죠? 다시 한번 키워드 따라요. 달관, 초월, 수능. 귀천 나오면 이거 3개로 끝내는 거예요. 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시적화자 태도였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